선진 유럽의 최대 규모의 공항들이 폭설에 의해 마비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샤르드골 공항은 제설 작업이 지연되어 승객들이 추운 겨울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던 독일 공항도 눈 때문에 활주로 정비가 안 되어 무려 8시간이나 결항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에도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평소 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비행 관계자의 말에 프랑스의 한 승무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콧방귀를 뀌고 있는데요.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을 선사하는 이곳은 어떻게 유럽의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한 폭설 문제를 이토록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프랑스 승무원의 시선을 바꿔놓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프랑스에 근무하는 마리 듀퐁이라고 합니다. 파리 근교의 평화로운 마을 베르사유에서 태어나 5년 동안 유럽 노선만을 담당해왔습니다. 샤르드골 공항에서 런던, 로마, 마드리드를 오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유럽의 세련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고 특히 아시아인들의 방문이 급증했습니다. 올림픽 문화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K-팝 페스티벌은 파리의 밤하늘을 수놓았고 샹젤리제 거리는 한국의 젊은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관광객들의 세련된 패션과 독특한 음식 문화였습니다. 파리의 카페에서 한국식 디저트를 즐기는 광경이 일상이 되었고 프랑스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시아 노선에 결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긴 비행시간과 문화적 차이를 우려했지만 저는 이것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만난 아시아인들의 친절함과 문화적 세련됨이 제 선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겨울, 제가 아시아 노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유럽은 최악의 폭설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자존심인 히드로 공항은 하루에만 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제가 일하는 샤를드골 공항도 제설 작업에 실패하면서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승객들은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고 공항 라운지는 분노한 승객들의 항의로 가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역시 8시간 동안 완전 봉쇄되었습니다. 자동차 강국 독일의 위상이 무색하게 공항 내 제설 차량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전 세계 언론은 유럽의 낙후된 제설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발이 묶인 승객들을 응대하며 유럽의 선진 시스템이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했습니다. 그때 아시아 노선을 담당하던 동료 피에르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인천국제공항은 정상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유럽의 선진 공항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시아의 공항이 해결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피에르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완벽하게 제설된 활주로, 정시에 출발하는 항공기들,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는 대중교통까지 심지어 배달 오토바이가 눈길을 누비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분명 일시적인 성공이거나 과장된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시아는 유럽보다 시스템이나 시민의식이 뒤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강했습니다. 파리의 세련된 문화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도시들이 더 앞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결국 아시아 노선, 특히 한국행 비행을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노선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로 세계에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가진 편견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을 키웠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하늘에서 아시아의 하늘로, 익숙한 문화에서 낯선 문화로의 여정이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파리에서 아시아행 첫 비행을 시작하면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5년간 유럽의 하늘만 누비던 제게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맡게 된 노선은 도쿄였고 이어서 베이징, 서울 순서로 비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쿄행 비행에서 처음 만난 일본 승객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나친 격식과 예의는 오히려 불편함을 자아냈습니다. 승객이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도 사과하기를 주저하면서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듯한 태도를 보였고, 도움이 필요해도 승무원을 쉽게 부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 승객들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겉으로는 극도로 공손했지만 무언가 불만이 있을 때는 직접 말하지 않고 나중에 항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가 평소 생각했던 아시아의 솔직하지 못한 문화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행 비행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중국 승객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때로는 거만함으로 비춰졌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마치 자신들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듯한 태도로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비싼 돈을 지불했으니 당연히 특별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기내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혼란은 다른 승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륙 직전까지 자리를 이동하고 큰 소리로 대화하며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행동들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들만의 공간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서 대국의 자만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행 첫 비행은 제가 가진 아시아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일본 승객들처럼 예의 바르면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청에는 중국 승객들과는 달리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파리 서울 노선의 기내식 서비스 시간이었습니다. 한 한국 승객은 제가 식사 메뉴를 설명할 때 주변 노년층 승객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통역을 해주었고 그들의 식사 선택을 도와주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식사를 마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트레이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수거하기 좋게 만들어 놓았고, 심지어 한 승객은 실수로 제가 음료를 흘렸을 때 재빨리 일어나 티슈를 건네주며 닦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러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은 제가 5년간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의 디지털 활용한 스터디 능력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시간 동안 한 젊은 기업인은 노트북으로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옆자리의 대학생은 태블릿으로 다운받은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필기를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60대로 보이는 한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능숙하게 주식 거래를 위한 차트 분석하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그는 비행 중에도 경제신문을 체크하며 글로벌 시장 동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기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비행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프랑스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의 눈빛이 자랑스럽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과시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화와 조화롭게 어울리고자 하는 개방적인 태도였습니다. 서울행 비행을 마치고 나서 저는 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빠른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인간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가진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는 유럽보다 뒤처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특히 한국은 그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한국행 비행을 자원하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을 준비하던 중 동료 승무원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 역대급 폭설이 온다는데 비행에 차질은 없을까? 실제로 프랑스 일기예보에서는 동아시아 전역에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공항들이 얼마 전 폭설로 마비되는 상황을 겪은 직후라 승무원들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날씨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인천 상공에 진입할 무렵 조종실로부터 교신이 왔습니다. 기상 악화로 착륙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온통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승객들의 표정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착륙 준비를 하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는 활주로는 마치 눈이 오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까지도 의심스러웠지만 착륙 후 활주로를 이동하면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0대가 넘는 제설차들이 마치 군대의 전투기 편대처럼 정확한 대형을 이루며 눈을 치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해 활주로 관제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설 작업이 가능한가요? 관제팀장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기상 레이더와 AI 기반의 날씨 예측 시스템을 통해 강설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적설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진 제설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특히 눈이 쌓이기 전에 미리 제설제를 도포하는 선제적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철도에 탑승했는데 플랫폼부터 객실까지 어디에도 눈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되고 있었고 차량 내 전광판에는 실시간 운행 정보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옆자리의 현지인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오면 오히려 더 일찍 도착해요. 모든 대중교통이 평소보다 신중하게 운행되거든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며 본 풍경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다는 제설 작업 덕분에 도로는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설 작업의 체계성이었습니다. 큰 도로에서는 대형 제설차가, 좁은 도로에서는 소형 제설기가, 인도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각자의 구역을 맡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목격한 광경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차를 나눠주고 젊은이들은 삽질을 하며 아이들은 그 틈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며 자랑스럽게 말했고 그 말에 담긴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상점가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가게마다 주인들이 나와 자신의 점포 앞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고 서로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카페 주인은 옆 가게 노부부의 제설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합류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개인주의가 강한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청을 방문했을 때 재난 대응 시스템의 현대화에 더욱 놀랐습니다. 스마트 도시 관제센터에서는 수천 개의 CCTV를 통해 도시 전체의 제설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AI 시스템이 적설량과 도로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의 제설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스마트폰 신고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독거노인 가구와 장애인 시설 주변은 우선 제설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고지대 주택가에는 구청 직원들이 미리 제설 도구와 제설제를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제설 요령을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대응의 비결이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매년 10월부터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제설 장비 점검부터 시민 참여 매뉴얼 업데이트까지 철저히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년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끊임없는 혁신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보여준 체계적인 대응, 시민과 정부의 완벽한 협력까지, 그리고 첨단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은 분명 유럽이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겨울이 기다려집니다. 한국의 눈부신 겨울이 보여줄 또 다른 감동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첫날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국의 생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허기가 져서 뭔가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파리였다면 이미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지만 호텔 프론트에서 24시간 편의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파리였다면 거리를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겠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달랐습니다. 밝은 가로등 아래로 퇴근길 직장인들과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도로 곳곳에서는 순찰 중인 경찰차도 보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마치 작은 슈퍼마켓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열대에는 다양한 도시락과 신선한 샌드위치가 가득했고 따뜻한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야식을 즐기고 있었고 혼자 방문한 여성들도 전혀 불안감 없이 편하게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편의점 직원이 도시락을 데워주며 젓가락과 냅킨까지 챙겨주는 친절한 서비스였습니다.
CCTV가 구석구석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벨도 눈에 띄는 곳에 있어 늦은 시간임에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야간 영업을 하는 상점들이 강도 위험 때문에 2중 3중의 잠금 장치를 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앞 카페에서 현지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이 신기해 물어보니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호기심에 앱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해보니 수천 개의 음식점이 손안에서 펼쳐졌고 실시간 리뷰와 별점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배달 주문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식 치킨을 호텔로 배달시켰는데 놀랍게도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은 오토바이에 여러 개의 배달 박스를 장착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해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고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본 디지털 안내판은 마치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었고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하철역 근처에서 발견한 무인 도서관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만 하면 24시간 언제든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늦은 밤에도 공부할 장소가 있어 좋다며 이곳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첫 차를 타고 귀가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갑자기 생긴 두통 때문에 근처 병원을 찾았는데 접수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진료 순서가 가까워지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고 처방 전은 어떤 약국에서도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약사는 영어로 된 복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었고 약 봉투에는 QR코드까지 있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경험한 무인 세탁소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발견한 이곳은 24시간 운영되었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모두 스마트폰으로 제어되었습니다. 세탁이 완료되면 알림이 오고 결제는 모바일로 간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탁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용물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의 경험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매장마다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으로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계산대에서는 어떤 결제 수단이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영수증은 모바일로 발급되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은 계속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있는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고 음식이 준비되면 진동벨로 알려주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분할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각자 먹은 메뉴만 따로 계산할 수 있었고 이는 젊은이들의 회식 문화에 딱 맞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할 때도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카카오티라는 앱으로 호출한 택시는 운전자 정보와 예상 요금이 미리 표시되었고 실시간으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지인에게 위치가 공유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공공 와이파이의 보급률이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원 등 도시 전체가 무료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었고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알던 디지털 라이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진정한 스마트 사회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인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파리로 돌아가면 한국의 시스템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어디서나 가능한 배달 서비스,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디지털 네트워크까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 한국행을 지원했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새로운 노선을 경험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매 비행과 체류를 거듭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한 저의 이해는 깊어져 갔습니다. 한국을 경험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는 한국의 새로움에 매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려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옆자리의 대학생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와 보들레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젊은이들의 놀라운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지하철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물론 노약자가 탑승할 때면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노인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려 하자 즉시 2명의 젊은이가 달려가 도와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광경은 파리의 지하철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도 특별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었고 직장인들은 카페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노트북과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콘센트는 물론 무료 와이파이, 담요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문화였습니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고 젊은이들은 치매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뛰어노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원을 사용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이 치우고 돌아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를 경험한 것도 특별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서비스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서비스는 단순한 업무가 아닌 자부심과 열정이 담긴 전문성의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승객의 작은 요구사항도 진심을 다해 해결하려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옛 궁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젊은이들이 한복을 입고 고궁을 관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은 파리의 역사적 건물들이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미용 문화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미용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화장품 매장,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의 외모 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문화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화장품 매장의 직원들은 고객의 피부 타입과 취향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제품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늦은 밤의 경험이었습니다. 인천발 파리행 비행을 앞두고 저녁을 동료들과 보내던 중 우연히 한 노부부의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져 잠시 피하려 들어간 곳이었는데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 가세요라며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할머니는 번역기를 사용하시며 저와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셨고 할아버지는 저희가 식사하는 것을 보시고는 서비스라며 직접 담그신 김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김치 담그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며 한국 음식 문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였습니다. 식당에 방문한 단골 손님들과도 음식을 나누며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 비행마다 이러한 문화적 가치를 승객들에게 전달하는 작은 문화대사가 된 것 같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 공항의 승무원 브리핑룸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험담 정도로 여겼던 동료들의 표정이 제가 들려주는 구체적인 한국의 이야기에 점차 진지해져 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파리 서울 노선의 인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노선을 기피하던 승무원들이 이제는 이 노선을 신청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멘토가 되어 있었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작은 모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에어프랑스 승무원 교육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입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시아 노선 특강을 맡게 되었는데 제가 준비한 한국 문화 소개 세션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젊은 승무원들은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의 중 보여준 인천공항의 스마트 시스템, 서울의 24시간 편의점 문화, 완벽한 대중교통 체계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폭설 속에서도 정상 운영되는 공항과 지하철 시스템은 얼마 전 폭설로 마비되었던 파리의 모습과 대조되며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젊은 승무원은 제가 들려준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듣고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한국전쟁 당시 프랑스 적십자 간호사로 한국에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가난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라며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제 변화는 비행 업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행 비행에서는 기내 방송을 한국어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승객들은 오히려 더 큰 환대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내식 서비스 때 한국 음식의 특징과 먹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면 외국인 승객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어프랑스 사내 매거진에 한국 특집 기사를 기고하면서 저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제가 소개한 한국의 모습은 단순한 관광지 정보를 넘어 미래 도시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를 읽은 항공사 임원진이 한국의 공항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변화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들이 제 집으로 모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김치 담그기 클래스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파리 근교의 한 식당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로 퓨전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특별했던 것은 제 부모님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 것을 걱정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 드라마의 열성 팬이 되셨습니다. 주말이면 한국 영화를 함께 보고 한국 요리를 연구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게 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말이면 파리 한인회가 주최하는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들과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행사의 공식 MC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점심시간에는 한글 공부를 합니다. 특히 기쁜 것은 제 한국어 실력이 늘수록 승객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를 제2의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전파하는 것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 비행마다 승객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그들의 눈에 비치는 놀라움과 감동을 볼 때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문화의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단순한 승무원이 아닌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는 진정한 가교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한국이 제게 보여준 놀라운 변화와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경험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